최근에 새 정부 들어서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다시 원점으로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인데요. 아무튼 오늘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비밀노트의 메인 스피커시죠. 여원봉 박사님 모시고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 여러분들이 평소 많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내용만을 쏙쏙 골라서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최근에 투자자들이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사면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여러 유튜브들마다 좋다 나쁘다 등등 많은 주장들이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결론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과연 주택임대 사업자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네. 바로 그건데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줄임말로 하면 뭐죠? 주임사. 그렇습니다. 주임사라고도 하는데요. 주임사 등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도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말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임대인의 처해진 상황이라든가 또 투자 목적에 따라서 주임사 등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가장 간단히 제가 대답을 드린다면 우선 10년 이내에 팔 생각이 없고요. 또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10년 이내에 그 집에 들어가서 실거주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때 주임사 등록을 하는 것을 제가 권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또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을 거면 주임사 등록을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박사님, 만약에 주임사 등록을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팔거나 아니면 자녀가 상황상 10년 이내에 직접 들어가서 산다면 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먼저 임대인이 이제 주임사 등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취득세. 맞습니다. 그쵸? 취득세 감면이죠.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가장 큰 이제 효과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분이요.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는 다주택자로 간주가 되잖아요. 예, 이때 이제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는 8%의 중과세율이, 그죠? 물어야 되는 거고요. 또 세 번째 주택 살 때는 12%를 이렇게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주임사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최근에. 두 번째 주택을 사면서 주임사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액의 85%를 감면해 주거든요. 그러면 실제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 부담액은 8%가 아니고요. 취득가액의 약 한 1.2%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엄청 줄어드네요. 네, 그렇죠. 박사님, 그럼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추가로 아파트를 살 때 무조건 주임사를 등록을 해야겠네요. 네, 근데 그 아파트가 문제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지금 법이 바뀌어서요.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예. 아파트만 빼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다세대 빌라, 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85% 감면 혜택은 신규로 신축 분양받는 물건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있어요. 구축 주택이나 구축 오피스텔을 살 때는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구축 주택 등을 살 때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대되는 좋은 소식은요. 이번 새 정부에서는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이 주임사 등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떻게 되는지는 정부 발표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주택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지 그 장단점을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질문도 가장 많이 받아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임대인들, 즉 투자자가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먼저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는 게 가장 쉬운데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세 임대를 줄 때입니다. 이때 전세 임대를 줄 때 일반 임대 사업자가 아닌 주택 임대 사업자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월세 임대로 줄 때는요, 달라요. 월세 임대로 줄 때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엄밀하게 이제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은요, 사실 일반 임대사업자, 즉, 일임사로 등록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월세 임대인 경우에는 그냥 일임사로 등록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만약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실사를 해서 주거용으로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 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각각의 주의점을 잘 알아두고 등록을 네.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박사님, 주임사와 일임사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보통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 그 투자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저희 카톡방에서도 정말 많았던 많죠.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그 대안 투자로 비교적 그동안 소외됐던 다세대 빌라나 주택 또 오피스텔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오피스텔 투자 시에 이제 주임사로 등록을 할지 또 일임사로 등록을 할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피스텔은 다세대 빌라라든가 주택과는 다르게요. 주임사로 등록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일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부동산이거든요. 어려워요. 저도 완전히 동감하는데요.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가장 유리한 것은 오피스텔은요. 일임사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죠. 왜냐하면 일임사로 이렇게 등록한 오피스텔은요.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요.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것은 일단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도 있고 또 보유세도 피할 수 있고요. 보유세 중과.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내잖아요.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방법이 일임사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임차 계약 시에 만약 이게 전세 임대냐 또 월세 임대냐에 따라서 등록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즉 이제 전세 임대를 줄 때는 반드시 주임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보통 주민센터에 가서 뭘 합니까? 전입신고를 하죠. 그쵸. 전입신고. 이 전입신고를 하는 동시에요. 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가 돼서 자동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예. 박사님, 그럼 오피스텔을 주임사 등록을 안 하고 네.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싶으신 경우는 한 가지뿐인데요. 오피스텔이 월세 임대인 경우입니다. 바로 이제 월세 임대인 경우에는 보통 임대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죠. 계약서상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임대인이 일반 임대사업자 즉 일임사로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요, 계약서에 아무리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해도요, 법적으로는 사실 임대인이 보호받지는 못해요. 예.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갑자기 살고 있는 도중에요.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이때 이런 손해를 입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따져 물을 수가 없다는 점이죠. 이런 점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피스텔을 임대를 줄 때 주임사가 아닌 일임사로 등록을 해놓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냥 주택 임대 사업자인 주임사로 등록해버리는 것이 좀 마음이 마음이 편할 것 편하죠. 같아요. 근데 박사님, 주임사를 하면은 좋은 점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임사 등록의 가장 큰 이점이 뭐니 해도 아무래도 취득세 감면 85%. 어마어마하죠. 이 혜택입니다. 이미 이제 주택을 보유하신 분이 투자 목적으로 이제 다른 주택을 살 때 보통 취득세가 중과되잖아요.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는 무려 8%, 그죠? 세 번째 주택부터는 12%를 높은 세율로 이제 취득세를 물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새로 사는 이제 그 주택이
아파트가 아니라면은요, 주임사 등록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주임사로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를 맞더라도 사실 실제로 납부하는 취득세 부담이요, 1.2%에서 한 1.8% 정도뿐이 안 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큰 부담이 없거든요.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거주주택 팔 때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네.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거주주택 비과세도 또 다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인데요. 주임사를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팔 때, 예, 그거를 이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다주택자,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살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나머지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그죠? 나머지 주택을 다 팔고 나서 마지막 한 채 남은 이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좀 다릅니다. 나머지 주택을 팔지 않고서도 거주 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주임사 등록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여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요, 아파트를 팔고 싶다, 내 아파트를 그걸 비과세 받고 싶다 하고 싶으시면 그 팔지 않고 그 다른 주택들을 그냥 주임사 등록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 주임사 등록을 해 놓은 후에, 예, 거주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말 좋은 사실을 하나 알았네요. 그 두세 개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분들이 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죠. 되는 거군요. 되죠. 네. 그냥 나머지 주택을 모두 주임사 등록을 해놓은 후에 거주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박사님,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 하면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있어서 좋다는 거는 너무너무 잘 알겠는데 사실 인생사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지 당연하죠. 않습니까? 또 당연하죠.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예, 맞아요. 당근에 있으면 책찍이 있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개의 주택이나 또 여러 개의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주임사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좀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임사를 하게 되면 몇 가지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이것들만 꼭 지키셔야 합니다. 예. 오늘은 이런 이제 의무사항들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하게 알아둬야 하는 세 가지만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10년 동안에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임대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나 가족이 실거주를 하고 싶더라도 10년 동안에는요, 실거주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의무임대 기간 동안에 직접 집주인이 들어가 살 수가 없죠.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대 10년 동안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5% 이상은 올릴 수가 없어요. 5%가 한도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 연장할 때도 당연히 5% 올리시면 안 되고요. 또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 받을 때도 역시 기존의 임대료보다도 5% 이상은 올리지 못해요. 예, 그 점은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4년,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보통 주변 시세보다 내가 갖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그 임대물건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예, 시세대로 받지 못하는 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의 단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죠. 주택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주변 시세보다 싸잖아요. 예.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맺게 되면 주택 도시보증공사라고 있는데 여기 가서 전세 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 가서 손쉽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적게는 이게 돈이 들어요. 얼마나 들어요? 이게 뭐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어떤 분은 한 뭐 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보증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이제 전세 금액하고요, 임대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 요율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보증료 전체는 집주인이 다 내는 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75%를 납입을 하고요, 나머지 25%는 세입자가 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입 당시에는 보통 이제 집주인이 가입하기 때문에 집주인 돈으로 다 100%를 내고요. 가입하고 나서 이제 증서를 받아서 세입자한테 보여주고 세입자
세입자한테 25% 달라고 해서 보통 받게 되죠.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는데, 이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네. 보증금 전액을 보증 가입하지 않고 보증금의 40%만 일부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방법 하면은 좀 돈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예,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보통 임대 사업자 하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증금 보증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일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금의 전액을 바로 보증받는 것이고요. 일부 보증은 이제 전세금의 말 그대로 일부만 보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보증은 이제 전세금의 최저 40%까지만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1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억이면 전체 보증으로 할 때는 그냥 1억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일부 보증으로 가입하게 되면 전세금 1억 중에서 최소 40% 이상을 가입해야 돼요. 40%니까 4천만 원 아니겠어요? 4천만 원만 가입해도 됩니다. 이게 바로 일부 보증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주머니가 이제 좀 가벼운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보증료가 아무래도 절반 예, 이상. 예,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죠. 이런 이제 좋은 점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일부 보증으로 가입하려면 세입자한테 따로 받아야 되는 서식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예, 그걸 다들 까먹으시는데요. 보통 이제 세입자하고 임대계약 맺잖아요. 예, 전세계약, 월세계약 맺을 때 일부 가입에 대해서 미리 세입자에게 통보해 줘야 됩니다. 예, 내가 일부 가입을 가입할 텐데 통보를 해줘야 되고 또 세입자로부터 일부 가입 동의서라고 하는 양식이 따로 있어요. A4 용지 사이즈인데 그 양식에 사인을 받아서 받아두면 나중에 이제 임대인이 저기 은행에 가서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이제 주택보증, 그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때 그 서식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미리 좀 서식을 진구해 놓는 게 좋겠네요.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보증받는 전부 보증을 가입하는 걸 더 원하죠. 선호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과 좀 임대인 좀 입장이 상반되죠. 상반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일부 가입보다는 전세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전부 보증 가입을 이제 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뭐 집주인이 일부 가입만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요, 세입자는 사실 그 걱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전입신고만 제대로 해 놓았다면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때 세입자는 이제 선순위권에 속하기 때문에요. 사실 보통 전세보증금의 60% 정도는 경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이 문제인데 이 나머지 40% 정도의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보증공사로부터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굳이 집주인이 100% 보증 가입을 해주기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 보증도 괜찮다. 네, 괜찮습니다. 그럼 보증금 보증을 가입할 때 전부 보증 가입만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일부 보증 가입 방법도 있다는 점도 좀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사님, 네. 이 주임사 등록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둬야 한다는 얘기를 그렇죠. 저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예. 이 감정평가 받는 것도 돈이 들잖아요. 맞아요. 돈이 다 들죠. 돈이 들어요. 이 감정평가 꼭 받아둬야 하는 걸까요? 네, 제가 그 중요한 것인데 사실 빠뜨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보통 이제 신축 분양한 임대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국채성 기준 시가가 아직 없어요. 그게 신축이기 때문에 보통 신축되고 나서 1년 후에 보통 국세청 기준 시가가 결정이 보통 되는데요. 자, 앞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이제 가입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은행에 가서 이제 보증에 가입할 때 이 감정평가서도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돼요. 신축인 경우에 그렇죠. 보증에 가입하려면 이제 보증금이 국세청 기준가인 주택 가격보다 크다면 보증 가입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축 분양 물건인 경우에는 이제 가입 기준이 없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기준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되면요,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집주인이. 이때 이제 세입자한테 받는 전세금이 감정평가액과 같거나 작아야 보증금, 보증에 가입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감정 의뢰를 이제 하잖아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할 때 미리 감정평가사에게 전세금, 내가 받을 전세금이 얼마를 받을 예정인지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분들께. 그래야 이제 감정평가사는 이제 전세 시세를 감안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이제 감정평가서상에 나타나 있는 감정액이요. 전세 금액보다 같거나 조금 더 큰 금액으로 결정이 돼요. 그럼 박사님, 지금 박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는데요. 네. 이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다세대 빌라를 분양받았잖아요. 알고 있죠. 네. 이 저도 주임사 등록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네. 주임사 등록을 해놓으면 네. 10년 동안 임대를 줘야 된다. 이거는 맞아요. 알겠는데 네. 만약 제가 10년 이내에 팔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과태료 같은 것도 좀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요. 그렇죠. 과태료 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10년 의무임대하는 동안에 과태료 때문에 팔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또, 근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 팔 수 있나요? 10년 이내라도 언제든지 팔 수는 있는 거고요. 다만,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않고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요, 애초에 취득세 감면 부분 있죠. 그거 다 토해내야 돼요. 세무서에 그거 다 반납해야 됩니다. 예, 반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과태료 부분도 바로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건 뭐냐면, 팔 때, 이게 다른 임대사업자한테만 팔 수 있어요. 주임사끼리만 팔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일반인들한테 팔게 되면 그때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제 매물을 내놓을 때요. 매수할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구해달라고 부탁해 놓으시면 되고요. 저도 오래전에 이제 개인 사정으로 그 의무임대 기간 도중에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두 채를 팔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팔면 과태료는 일단 없습니다. 두 채나. 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것 많죠. 같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은 해도 끝이 끝이 없을 없어요.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으로 부동산 비밀노트에서 다시 준비해 보도록 하자고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더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부동산 재테크, 청약 정보, 그리고 분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 설명란 또는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와 박사님은 물론이고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다수가 참여해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